그리고 우리 장상 전 총님 오셨나요? 예. 예, 제가 순서가 좀 뒤에 있어갖고 다 뵙지는 못하네요. 교회를 설교해 주신 전 국무총리 장상 목사님, 저희 또 모교회 총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국가조창기도 회장 지내신 두산달 장로님도 말씀하고 가셨죠. 네, 그래서 많은 제가 전공하고 아는 분들이 이렇게 또 격려사, 환영사 해주셔서 여기 오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수 기독교 성신문 대표께서는 얼마나 그냥 열정적으로 시간이긴 한데 내일부터 저희 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있고 오늘은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 날이라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옆에 또 프레스센터에서 또 21세기 여성 정치연합 오늘 또 토론회가 있어서 축사하고 일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제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과 건강하고 행복한 용인 수지를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수 의원입니다. 전인 건강의 의미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인 WHO 선언에 보면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환경적으로 건강한 것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특별시 의원도 해봤고 또 이제 보수정당의 또 주요 당직자로서 쭉 이것 또한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면서 21대 국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저는 또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나 여성계 활동을 할 때나 기독교계 활동을 할 때나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있는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나 스스로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까 이 부분을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 또 그 부족함을 또 달래기 위해서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의 또 강의도 듣고 좋은 책도 또 읽고 또 이제 이런 또 모임에 와서 또 특강도 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과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태프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셨죠? 사실은 이제 국감 기간이라서 그 강의 자료를 PPT 띄우면 좋은데 자료가 있었지만 또 그걸 막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들고 왔고요. 거기 이제 제 경력을 보시면 그게 제가 한 40여 년 또 배운 여성으로서 꾸준하게 활동해온 저의 여정인데요. 아마 좀 그림이 나오실 거야.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4년 전에 국회에 들어갔구나.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거는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 순서에 보면 이제 오늘 강의할 여러 주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 저의 정치 소신과 철학은 오늘 우리 이 세계 여성 지도자 정책 심포지움의 제목이 이제 저는 강연의 제목은 김하수 대표님이 자유롭게 정하라 그러셨어요. 뭐 간증을 해도 좋고 경험담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국가 위기가 초저출생 시대 아닙니까?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입니다. 언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이건 여기 계신 또 뭐 기독인들 또 사회를 걱정하는 여성 지도자들 모두가 우리가 정말 주인된 마음으로 신경 쓰면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보 세대에게 그러한 또 메시지도 주고 우리가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담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사명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모여가 소통하고 화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 뜻과 힘을 모으는 오늘 포럼이라 심포지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줄여갖고 우문현답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멋있는 책과 멋진 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늘 목도하는 우리 현실 속에 답이 있고 그것을 그냥 스쳐보지 말고 조금 더 눈여겨보고 한 번 더 원인을 생각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또 나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저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정치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주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인 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 인구위기 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인구위기 특위원들의 활동을 여야 의원들이 뜻 있는 의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구위기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만의 고민도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 문제이고 특히 우리 사회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적 아젠다로 우리가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통해 위기 극복의 주체가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저는 또 앞장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오늘의 강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초저출생 사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국가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인구 절벽 대한민국 현주소 아까 말씀대로 0.78인데 세계 초저출산율이 저희가 꼴등인 건 아시죠, 그죠? 가족 위기와 관련해서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17년 전이 2006년에 당시에 합계 출산율 1.13이었던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17년 전에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출산율이 너무 저하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이 학자께서 그런 예견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데이비드 콜먼 교수 올 5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는 이대로 가면 2750년 네. 지금 그럼 앞으로 한 725년 후죠. 그때는 지구상에 한국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테슬라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한국은 3세대 안에 현재 6% 정도인 330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또 EBS 인구 대기업 초저출생 프로그램에 나온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0.78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그분께서 외국 학자면서도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습니다. 저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할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앞으로는 회색 코뿔소가 큰 덩치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형상입니다. 회색 코뿔소는 몸집이 아주 크기 때문에 땅이 울릴 정도로 쿵쿵거리며 저희 앞으로 다가오는데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만 막상 코뿔소가 내 앞에 다가와 버리면 저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색 코뿔소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런 처지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에만 의지해도 안 됩니다. 의식도 행동도 함께 변화해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태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결혼 보이콧, 결혼 페널티, 또 혼인을 가로막고 미혼을 권하는 사회, 출산 보이콧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아 기르지 않겠다는 의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0대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들 절반 이상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없다는 답변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양육 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완전히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르고 정말 때로는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골칫덩이가 생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환영받고 소중해야 될 생명이 또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결정체로 생긴 그 생명이 이렇게 되는 현실이 돼버리니까 혼인을 기피하고 또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이랍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 이건 평균입니다. 좀 뭐 부유층 이런 데는 뭐 아시지만 한 달에 한 200만 원 쓰는 데도 있고 15년 전에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현재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양육비는 세계 주요 14개국, 저희가 OECD 선진국 대열에 있고 지금 G7, G8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될 정도인데 그 주요 14개국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들이는 비용이 약 3억 6,500만 원이래요. 이걸 그냥 우선 산술적으로 3억 6,500을 18로 나눠보면요. 연평균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젊은이들 중에 정말 저소득 젊은이는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2,000, 2,50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부유한 부모나 또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 집 마련도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냥 지멋대로 춤을 추잖아요. 그것은 부동산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청의 행정부의 주거정책이 밖에서 얘기되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특히 지난 5년간 개판이었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장관 맡아갖고 그렇게 국민들과 업계에서 경고를 해도 무책임하게 집이 뭐 빵이냐? 내가 밤새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현장의 소리를 안 듣고 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눈만 뜨면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영끌이라도 해서 일단 집을 마련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이자를 다 내고라도 재산을 형성하겠구나 해서 문정부 후반부에 영끌해서 젊은이 집 샀는데 지금 글로벌 또 금융위기가 오면서 고금리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출금리가 좀 적었지만 이건 세계적인 고금리면 저희나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다시 집을 팔아야 되는데 또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또 집값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조금 올라갔다는데 근데 올라간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 나라의 경제 여건이나 사회 여건이 받쳐주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투기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때로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비싸게 샀던 집을 도로 팔면서 그나마 종잣돈 마련하는 것도 다 제로가 돼버리고 이런 정말 절망과 낭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나라가
중국에 비해서도 7배 높고 일본에 비해서도 4배가 높고 미국에 비해서도 4배가 높고 그 지금 저출산을 잘 극복한 프랑스에 비해서도 2.2배나 약 6배가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젊은이들을 결혼해라 인생의 선배로서 또 부모지만 또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강하게 추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지금 국회 인구위기 특위에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회의를 몇 시간씩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회의할 때마다 장관을 한 5명씩 불러놓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 문제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 일자리 때문에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부처 간에 협력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정책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는 한 6개월만 저희가 특별활동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장관들께 연결이 되면서 실천이 조금씩 되고 있어서 아마도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는 또 국민이 뽑아준 저희가 대표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이렇게 같이 일가정 양립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 일자리도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려 하면 신랑감이 변두리에 직장이 있거나 이렇게 조금 이러면 결혼 안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생존 자체가 중요해졌고 결혼과 출산율이 여기 비례해서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원래 상반기에는 서울이 지난해 0.59명 지금 출산율이 평균 출산율 0.78이었는데 서울은 0.63인가 이랬는데 올 상반기에 0.59입니다. 벌써 0.55대도 떨어져서 이 가파른 저하율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 정말 이건 노심초사해야 되고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120세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노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생산 인력이 너무 없어지면 저희가 아무리 재산을 모아놨고 기본 연금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집이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살 사람이 없으면 집이 폭락할 거고요. 수요가. 또 연금 또한 연금을 내는 생산 세대가 줄어들면 저희 연금도 또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참 정말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2015년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단 한 해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도 아니고 빠지지 않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 문제가 심각한데 참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 지금 대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부동산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둥지가 없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홈을 만들려면 둥지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최소한 제가 이제 정책 건의하면서도 최소한 젊은이들에게 방 2칸짜리 아파트든 빌라든 역세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 10년간은 살게 해줘야 된다는 제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차츰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이들도 많이 만나보고
제 자신도 많이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로 산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고소득 임금이 아니고 부모한테 받은 유산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주면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할 마음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저희 시대는 단칸방에도 살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 그걸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처럼 일자리 불안정 문제를 했는데 그 일자리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 일자리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문제도 있고 이 일자리의 불안정 문제는 그 젊은이들이 또 뭐 맞벌이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지만은 모든 산업이나 기업체가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 이 부분 그래도 뭐 정부가 오래전부터 뭐 혁신도시 만들어서 지방으로 많이 분산시켰지만 그 또한 공공기관만 옮겨놓고 거기에 문화라든지 교육 인프라가 또 보건 의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절름발이 지방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KTX나 SRT가 이렇게 가는 데면 다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와서 오히려 이중생활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주말에도 거기서 편안하게 문화를 즐기고 좀 뭔가 이렇게 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제대로 거기에 정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보충해야 된다는 거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2015년부터 출산율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락했는데 2012년 이후에 4억 원대 하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요 2015년에 5억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서 2023년 5월에는 8억 4천만 원 10년 만에 2배에 달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일자리에서 정말 뭐 아주 능력이 있어 이 직장 저 직장을 스카우트해서 날아다니는 경우 아니면 10년 만에 월급이 2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잘해야 1.5배 거기다가 또 중소기업 경우는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뭐 때로는 회사가 부도 나버리고 하면 일자리 잃어버리기도 하고 겨우 간신히 유지한다 해도 잘해야 1.5배인데 집값이 이렇게 2배에 달하니 그것도 뭐 4천만 원에서 뭐 8천만 원 오른 게 아니고 4억에서 8억으로 올라 버리니 봉급생활자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4년 10년 만에 4억을 생활하면서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고려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이제 임대를 뭐 전세 보증금 좀 하고 월세 내고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면 뭐 전세로 해도 좋죠.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보장해 주면 뭐 일자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면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아이 양육의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 주는 기쁨도 많기 때문에 둘 정도 낳게 되면 저희가 많이 이제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인구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책. 예. 요거 이제 저희가 하나 예를 보면 세종시를 예를 들면요. 세종시는 우리나라 출산율 제일 높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2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0.59명의 2배에 달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보육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98%로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율이 98%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37.3% 전국 2위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제주하고 전남이 유치원 지원율이 국공립 유치원 지원율이
51.7%, 57.9% 상위권이고요. 아주 낮은 대구 같은 데는 21.5%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2명만 국공립유치원에 웨이팅하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현황도 보면 서울은 38.9% 높은 편입니다. 세종시도 37.3%인데 경기도만 해도 14.1%, 제주는 9.8%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편차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일으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수도권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또 거기에 또 투기꾼이 끼어들고, 그죠? 이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투기가 모이는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 뭐 2주택, 3주택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연금 세대가 아닌 지금 60, 70대는 하나는 내가 사는 집이고 하나는 세받는 집이고, 그게 뭐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군인이 아니면 연금이 참 적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후 대책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 있지만, 뭐 정말 뭐 집을 뭐 5채 10채 가지고 있는 분은 뭐 누가 뭐래도 투기꾼인 거죠. 예, 그런 이제 게 생기는데, 이게 그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 분양으로 공무원들이 되고 내 집 마련이 좀 쉬웠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일자리에다가 칼퇴근, 또 육아휴직이 기본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바로미터를 갖고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갑자기 이대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넓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해보고 또 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그 주거 공간 마련 기회가 잘 돼야 출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점유 형태가 신혼가구의 출산 영향 분석을 했더니 자기 집을 보유한 신혼가구는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신혼가구의 출산 확률이 16.2%나 더 높고요. 둘째 자녀 출산율도 20.7%나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비례하는 그런 관계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택 마련 시에 부모 지원 비율이 높거나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높은 신혼가구는 총 계획 자녀 수가 모두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이건 경험했는데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시댁이 괜찮게 사는데도 뭐 너네는 둘 다 엘리트니까 자수성가해를 집을 안 사주셨어요. 그럼 뭐 저희도 그냥 겁없이 뭐 우리 또 능력 있는 데가. 근데 그때도 80년대 초기에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전세 200만 원에 방 2칸짜리 16평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이 2년 지나니까 400만 원 되더라고요. 예, 젊은 날 월급으로는 그거를 올리기가 참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저는 이제 외동딸이에 좀 그런 게 둔한 편이었는데, 그리고 별로 뭐 물질이라는 건 열심히 일하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탐욕이 없었어요. 근데 또 친구들 중에 여형제 많은 집의 친구들은 또 그런 게 또 정보가 빨라갖고 뭐 집안 사주면 결혼 안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집을 사서 출발한 친구들은 집을 이사를 몇 번 잘 가더니 저희하고 재산 사이가 확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목도하고 또 이런 현실이 있구나. 그게 국가 정책이 그렇게 집값을 그렇게 턱없이 올라가도록 무책임하게 있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가 과거 몇십 년 동안 참 그 집값이 확확 오르는 바람에 또 허리가 핀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낙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 자금 비율이 높은 또 고소득인 경우는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 봉급으로 갚고 이자 내고도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부 자금 비율이 이제 부모 자원 비율이 높거나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높은 신혼 가구가 자녀 출산율이 좀 높았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딸들 시집 보낼 때는 저의 그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제가 미리 좀 얘기했습니다. 사돈댁에도 형편이 되시면 융자를 꼭 끼고라도 집을 사주시라. 그 저희 딸들이 참 예쁘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안 사주면 결혼 허락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사돈댁이 그 여건은 되셔갖고 뭐 일부 융자 좀 끼고 집을 사줬는데, 그렇게 사줬기 때문에 저희 큰딸 경우는 2006년에 결혼해서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7년 됐는데, 둘이가 또 근검절약해서 그 젊은 애들이 차를 다 사는데도 차 안 사고 그냥 전철 타고 회사 통근차 타고 이러더니 알뜰살뜰해서 이제 그 산집 융자금 다 갚고 또 평수를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흙을 만지고 주택에 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또닥또닥 자기네 힘으로 그 이제 뭐랄까 베이스를 마련해 줬더니, 그렇게 하고 뭐 자동차도 결혼하고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혼하고 만 6년대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친정하고 시댁에 차를 빌렸었어요. 꼭 필요할 때는. 웬만할 땐 대중교. 그래서 내가 그건 참 내가 우리 사이하고 딸이 지금 자랑할 만하다. 그 태도가. 저희 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엄마, 이서방이 참 좋은 점이 있다고. 그게 이제 융자를 받으니까 융자금을 수시로 갚잖아요. 입출로 갚는데 돈이 10,000원만 여유가 생겨도 대출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데요. 봉급쟁인데. 근데 그 말 듣고 참 감동했어요. 아, 얘는 뭐가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이미 뭐 기반을 확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모가 자식이 우리를 너무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가 예측 못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자녀가 너무 불안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보육 부분도 저도 뭐 계속 일하고 이렇게 공적인 일하고, 제가 여성계 활동도 오래 했고, 우리 최금숙 회장님 계시지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저하고 관련되는 건 다 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 때 한 번도 부리진 적이 없습니다.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보수 정당 활동도 오래 해서 이게 애국이다 생각하고 했고, 또 제가 보건의료 전문의로서 국내 해외 의료 봉사도 한 30년간 세계 곳곳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좀 아이들의 보육 문제도 가끔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훨씬 편하게 살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정말 내가 보기엔 띵까띵까 사는 친구들이 아유 내 새끼 키우는데도 힘들었는데 나는 안 봐준다 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호통을 칩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저출산으로 나라가 지금 소멸할 위기에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 그거라도 해야지. 일단은 낳아라 해라. 그래 낳으면 도와주겠다 하고 놓고 나선 지가 어떡할 거냐. 그때는 뭐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 안 도와주면 안 되고. 그렇게 설득해서 정말 가끔 친구들 중에 손주 본 친구 많습니다. 어머 네 말 듣고 뭐 그러네. 나는 이제 놀기만 하려는데 그래 놀기도 하고 반은 딸이든 며느리든 도와주라고. 근데 저도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매주까지는 못해도 꼭 2주에 한 번은 꼭 반나절 도와줍니다. 가서 손주들하고. 근데 너무 좋아요.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고 또 그 새 생명이 주는 그 즐거움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뭐 인생이 제 기억에는 제가 한 30대 때 열심히 일하면서
50대까지만 일을 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50대가 되어 보니까 선배님들이 60대, 70대 선배님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10년 늘려야 되겠다 하고 또 60대까지 일을 했어요. 또 할만하더라고요. 건강에 받쳐주니까. 또 거기서 좋은 또 인간관계도 생기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또 60대가 되고 나니까 아니 또 선배님들 70대, 80대까지도 일을 하고 계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그것도 사명감 있는 분. 그래서 이거는 미리 너무 나이를 규정 지을 필요는 없겠다. 각 개인마다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건강이 받쳐줘야 되지만 그냥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관계 유지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가 결론을 내려갔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 주변에는 다행히 80대 중반의 선배님들이 일하는 분들 계셔갖고요. 한 89세까지는 뭘 하든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면 힘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4시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중요한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밥벌이 부부 경우는 저희의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뭐 공공기관이든 기업체든 맞벌이 부부의 노동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가 아이한테 부득이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오늘 좀 일찍 가고 내일 좀 더 하고 이런 식의 그 유연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가장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부모와 지역사회와 국가가 하나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고 정부에만 미뤄서도 안 되고요. 정부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정부는 또 재정도 있고 뭔가 또 새로운 정책을 할 때는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어느 것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는 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 역할은 저희가 국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전인 건강한 자유시민으로 한국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우리 고령사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령사회가 이렇게 아주 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한 대책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대한노인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노인복지정책의 하나로 과거에는 이제 노인의 일자리를 뭐 그냥 뭐 한 30만 원짜리 세금 빼면 27만 원 받는 그냥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같은 거 뭐 동네 다니면서 집게 들고 쓰레기 몇 개 이렇게 몇 시간 하면 30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개성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또 배우고 능력 있는 분들이 정년이 돼서 퇴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경력을 쌓아서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뭐 젊을 때만큼 월급을 풀로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젊을 때 예를 들면 뭐 10시간씩 일하셨으면 하루에 한 뭐 5시간 일하고 또 젊은 세대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월급도 조금 덜 받고 내가 이것이 봉사라는 생각으로 그 대신 그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개발해서 해서 그걸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 최검술 회장님께서 대한노인에 관여하시고 또 회장하시는 김호일 회장님 되게 열정적으로 저희한테 노인청을 설립해달라고까지 지금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 때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윤 대통령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애국심을 갖고 나라의 위기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나오셨고 그런 엄중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회적인 큰 아젠다, 저출생 문제, 노령사회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진국답게
해드릴 건가. 그리고 뭐 아주 재정이 좋고 뭐 재정이 활발해서 본인이 뭐 비싼 휘트니스 다니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잘 하시게만 놔두면 돼요. 괜히 이렇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게 안 되는 분들, 좀 뭔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은 또 뭐 어떤 경우에 뭐 가끔 보면 퇴직하시고 자식 사업하는데 사업자금 대줬다가 휘청하셔갖고 본인의 노후가 불안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려운 분들은 정말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 정신을 발휘해서 어떤 계층이든지 맞춤형으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그렇게 열심히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도 시키고 국민의힘이 여당인데도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표결로 들어가면 저희가 무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다수 야당들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뭉쳐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좀 여기 종교인들 계시면 불교든 캐톨릭이든 기독교든 기도해 주시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하늘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있든지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때 그 마음 변치 말고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그런 본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제가 이제 여기에 연락처는 안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 필요하시면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혹시라도 현장에 저희가 현장을 다 해주는 못합니다. 예, 중앙에서 자료 보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건 좀 정책에 반영시켜야겠다. 이건 아니면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하시면 제가 회의 중에서 못 받으면 우리 보좌진들이 있으니까 받아서 꼭 저한테 전달하고, 저희 국회의원 의원실 708호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저희가 칭찬받는 708호입니다. 우리 보좌진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또 연락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지금 다 어느 분야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소중한 분야에서 다 미랄이 되셔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기를 이번에 몇 년